최후 베트남 이야기 29번째는 조선의 갑신정변과 베트남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조선 말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잘 알고 계시죠? 흥선대원군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1863년 12살의 고종을 앞세워 등극한 흥선대원군이 엄청난 개혁정책을 펼치죠. 그러나 그 개혁정책은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과도한 세국정책과 가톨릭 탄압 등으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어 고종이 22살이 되던 1873년 대원군이 10년 만에 권좌에서 물러나면서 민황후, 즉 민비를 정점으로 하는 민씨 일족의 붕당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부분적인 개혁 개방이 이루어졌지만 민씨 일족의 붕당과 부패 정치로 나라가 도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원군이 물러난 지 9년 만인 1882년 이모군란이 발생하면서 대원군이 다시 집권하게 됩니다. 이모군란이 발생했을 때 한양 도성의 인구는 20만 명이었었는데 그중 1만 명 정도가 군란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민심은 이미 민씨 정권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대원군의 재집권으로 난국을 수습하는 것까지는 일단 필요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문제는 민씨 일족의 요청으로 청나라가 3,000명의 군대를 파병해 조선을 무력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원군파의 입장에서는 청나라의 침략입니다. 민씨 일족은 내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외세의 침략을 스스로 불러들인 것으로 이 부분은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역사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이는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침략에 민간군이 일체가 되어 저항했던 베트남과 같으면 주민의 도움을 얻어 즉각 대응했겠죠. 그러나 중국의 세력에 대해서는 항상 고분고분하기만 했던 조선은 청나라 침략에 대항할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당한 거죠. 청나라의 많지도 않은 병력 3,000명의 군대가 상륙해 대원군을 납치하면서 대원군의 2차 집권은 33일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청나라는 종전의 불간섭주의에서 조선 조정의 정책을 직접 관할하는 속국체제로 전환했습니다. 23살의 위안스카이, 즉 원세기가 조선군 2,000명을 새로 편성해 양성하면서 조선의 군권까지 장악했고, 민씨 정권은 원세계 일파의 노리개 노릇을 하면서 그들의 사복을 채웠습니다. 그러니 김옥균 등 뜻있는 젊은 관료들이 청나라 세력과 함께 민씨 4대파와 수구파 세력의 척결을 생각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1884년 12월 4일 우정국 낙성식을 계기로 발생한 갑신정변입니다. 젊은 관료들이 청나라의 죽은옷을 하는 4대파와 수구파는 물론 청나라의 의지에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는 온건 개혁파까지 일거에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젊은 관료들은 그런 급진 개혁을 하려면 정변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급진 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3,000명의 청나라 군대였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제압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청나라 군대를 일시적으로 제압하기만 한다면 청이 추가적으로 동원할 병력은 없었습니다. 당시 청나라의 속사정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김옥균 등 개화파는 외국 공사들과 접촉하면서 청나라의 사정과 동아시아 정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청나라는 1882년 8월 조선이 이모군란에 3,000명을 파병하면서 한 달 뒤인 9월에는 베트남에도 유사한 규모를 파병해 프랑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응호 왕조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청은 프랑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동원할 병력이 없었던 청은 1884년 5월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3,000명 중에서 1,500명을 금적으로 철수시켜 프랑스와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한편 청의 한계를 잘 알고 있던 청의 실권자 이홍장은 1884년 5월 프랑스와 텐진 조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에서 철수했습니다. 이홍장이 텐진 조약으로 베트남을 프랑스에 넘겨주자 청나라 조정에서 격렬한 반대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이홍장은 다시 광경 노선으로 전환해 1884년 8월 23일 프랑스와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갑신정변 주체들에게는 남아있는 1500명의 청나라 군대를 축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옥균 등 정변 주체들은 일본 공사 다케조와 역할 분담에 합의했습니다. 정변을 일으켜 내부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정변 주체들이 담당하고 청나라 군대에 대항할 병력을 다케조의 일본 공사가 담당하기로 사전에 모의한 것입니다. 정변 주체들은 12월 4일 우정국 낙성식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킨 후에 곧바로 창덕궁으로 달려가 국왕과 왕비를 경비하기에 용이한 경우궁으로 옮겼습니다. 당시 경우궁은 종로구 개동으로 현재의 현대사옥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개화파는 수급파 중에서 군권을 가진 한규직, 이조연, 윤태준 등을 국왕의 이름으로 불러 살해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궁우 경비는 다케조의 일본 공사가 지원한 200명 정도의 일본군에 의지했습니다. 다케조에는 김옥균에게 그들의 병력으로 2주 이상 지탱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민비가 창덕궁으로 환궁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고종 임금도 왕비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다케조의 일본 공사를 불러 환궁을 요청했습니다. 다케조가 동의하자 김옥균 등은 어쩔 수 없이 어가를 창덕궁으로 옮겼습니다. 창덕궁은 지역이 넓어서 경비에 불리했습니다. 정변 3일째인 12월 6일 오후 청나라는 원세계의 주도로 청나라 군대 600명을 동원해 창덕궁을 공격하고 원세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조선군 1000여 명이 원세계 공격에 동조했습니다. 정변 주체들이 우군으로 간주해 외곽에 배치했던 조선군 1000여 명이 청나라 군대 편으로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원세계는 일본 공사 다케조에게 청일 전적으로 확전 가능성을 협박하면서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원세계가 예상외로 강력하게 나오자 원세계의 압력에 굴복한 다케조의 일본 공사가 일본 병력을 철수시키기로 하면서 정변 주체들은 청나라 공격군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정변 세력은 일본군과 함께 인천으로 도주해 대기하고 있던 일본군 군함을 이용해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정변은 3일천하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변이 실패한 것은 정변 주체 세력의 젊은 혈기가 앞서서 민심과 국제정치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김옥균의 일기인 갑신일록에는 12월 4일 밤 권력을 장악한 주체 세력이 밤을 새워 정령, 즉 14개항의 혁명 공약을 만들어서 다음 날인 12월 5일 발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권을 장악한 후 가장 많은 정성을 기울인 부분이 14개항의 혁명 공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정령, 즉 혁명 공약은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할 것은 혁명 공약이 아니라 청나라 군대의 공격에 대한 대비책인데 그들은 젊은 혈기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개화파는 김옥균 33살, 서강범 25살, 박영효 23살, 서재필 20살, 윤치호 19살, 홍영식 29살, 박영효의 형 박영교 35살로 혈기왕성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국내외 정세를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국제 정치와 민심의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재필의 일기에 의하면 김옥균은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불란서, 즉 아시아의 프랑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본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청나라를 물리치고 1884년 5월 청나라와 텐진 지역을 체결한 강국이었습니다. 김옥균은 조선을 아시아의 프랑스로 만들기 위해 청나라 세력을 축출하는데 일본 세력을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김옥균이 정변을 결심하면서도 청나라 군대와 싸울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옥균의 최초 생각은 고종을 인질로 삼아 강화도로 피신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공사 다케조이가 청나라 군대를 막아주겠다라고 제안함에 따라서 개화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일본 공사 다케조이가 청나라 군대를 물리친다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청나라와 전쟁을 불사하면서 조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청나라와 전쟁을 벌일 만큼 강력하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전쟁을 불사하면서 조선을 도왔다면 조선은 그 시기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베트남의 교훈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겉모습만 볼 게 아니라 민심을 얻어 외세와 대결했던 베트남의 참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청나라 군대를 축출하는 것을 핵심 요소로 전제했어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만큼은 일본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완수할 만큼 치밀한 계획과 대비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엉성한 조선 조정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비교적 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변 주체 세력은 권력을 장악한 직후인 12월 4일 밤을 새워서 정령, 즉 혁명 공약을 만들 일이 아니고 가장 우선적으로 청나라 군대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청나라 군대에 대한 대비책은 정변의 전제 조건으로 사전에 준비했어야 합니다. 정변식이 청나라 군대를 축출하기 위해 정규전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게릴라전입니다. 이를 위해 게릴라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을 양성하고 민중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청나라 군대의 최대 약점은 물자와 전투 장비의 지속적인 보급입니다. 청나라 군대는 식량이 끊기면 당장 일주일을 버틸 수 없습니다. 청나라에서 화약과 탄약 등이 보급되지 않으면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현지 조달하는 식량과 함께 청나라에서는 화약, 탄약 등의 물자를 보급하는 핵심 보급로는 한강입니다. 따라서 게릴라 부대가 한강을 중심으로 활동하기에 용이합니다. 조선 주민으로 편성된 게릴라는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동대문 일대 하도감과 주변 지형을 잘 알고 있지만 청나라 군대는 주변 실정에 어둡습니다. 이런 청나라 군대의 약점을 고려한다면 정변 주체는 게릴라전을 수행할 수 있는 소수 핵심 전력과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그 4일 전부터 청나라 군대를 치고 빠지는 히트 엔드런과 성동격서 방식의 게릴라전으로 괴롭히면서 그들의 보급품을 차단하고 보관 중인 물자의 청구와 탄약고, 화약고 등을 습격해서 불지르고 폭파한다면 본국에서 증원을 받을 수 없는 1,500명의 군대는 보급과 전투 장비의 고갈로 얼마 가지 못해 전투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아울러 거사 당일에는 우정국에 불을 지르는 것을 신호로 청나라 군대의 주둔지를 습격해 그들의 출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원세계 등 청군 지휘부에 대한 테러까지 강구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그 정도를 담당할 게릴라전 병력은 1883년 3월 강화 유수로 부임한 박영효가 은밀히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개합하는 강화 유수 박영효가 왕실부마라는 신분과 김옥균이 고종의 신임을 얻어서 부분적으로 신식 군대를 양성하는 등 군사력을 준비했지만 민씨 일파의 견제로 지휘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정변 주체들이 좀 더 치밀하게 6개월 정도만 준비했다면 300명 정도의 정예병력을 양성해 게릴라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변 주체의 구성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변 주체에는 최초부터 무관이 정변 주체 세력에 포함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정변을 준비하던 초기에는 무관인 윤채의 아버지 윤응렬이 참여하고 있었지만 민씨 일파가 윤응렬의 군사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윤응렬의 참여가 좌절되었습니다. 서재필이 일본의 호산 군사학교를 수료했다고 하지만 약관 20세의 나이로 군사작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 분야의 전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변 주체가 군사 분야의 문외 아닌 문관들로만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왕궁 경호 등 군사 분야를 일본군에 의존하는 악수를 범한 것입니다. 정변 주체가 문관 중심으로 편성되면서부터 정변 실체는 최초부터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정변 실패로 조선은 청나라의 올가미에 더 깊숙이 말려들게 되었고 청일 간 동시 출병 합의는 청일전쟁의 불씨가 되었으며 민씨 일족의 붕당 정치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갑신정변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가속화시킨 사건으로 정변 주체들이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할 사안입니다. 이런 평가는 후세의 교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정변 주체를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정변 주체야말로 민족과 국가를 위한 선각자라는 것이 올바른 평가입니다. 다만 그들의 실패가 애석할 따름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정변 주체들이 베트남의 상황을
알고 활용하려 했지만 베트남의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갑신정변은 실패의 길로 가게 되었으며 조선의 국권 비탈을 가속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잘못은 외세 의존이었다고 생각하며 그런 사고방식은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도 136년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가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다른 나라에게 맡겨두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것은 그 나라 국익에 필요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에는 청나라의 원세기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